예, 탄핵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각 유력 후보자들이 움직임도 바쁜 모양새입니다. 예. 불안 없는 나라, 살만하는 국민을 만들 것이라며 예,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분입니다. 제야 운동권 출신으로 이 최후의 제야로 늘 불리는 분이죠. 한때 민중당을 지금 김문수 전 지사 그리고 이 김용태 의원 이런 분들과 함께 이끌었던 분입니다. 이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 대표 수도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우리 사회 원로에게 듣는다를 예, 사실은 보수 농객으로 불린 분들만 예, 모셨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유인태 전 의원도 모시고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또 우리 장기표 선생님을 모시려고 몇 차례 어떻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그 광주에서 대선 출마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전혀 언론에 뭐 보도도 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장기표 선생님 같으면 한때 우리나라의 이 사회민주주의 제대로 된 진보를 소개를 했고 또 진보주의를 이 우리나라에 좀 뭐라고 할까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던 분인데 예, 이분이 그래도 대통령 출마선을 했으면 최소한 신문에 뭐 작은 인터뷰, 짧은 인터뷰 기사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그런 보도를 안 한 언론이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사람들은 모두 뜬금없이 또 대선 출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 언론에는 별로 보도가 안 되는데요. 광주에서는 보도가 아주 많이 됐습니다. 그 제가 모르고 있었으면 이 국민들이 대부분 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고 제가 이 출마 선언을 지난 9일 날, 2월 9일 날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광주에서는 보도가 많이 됐는데 중앙 언론에는 보도가 되기가 좀 근본적으로 어렵죠. 왜 하필 광주에서 하셨습니까? 왜 했느냐 하면 제가 지금 늦게 출범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좀 지지를 좀 확보하기가 쉬운 곳에 가서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내놓을 거는 사실 내용적으로는 제가 정보사회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뭐 저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공부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대중적으로는 장기표 그러면 그냥 민주화운동 오래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민주화운동 오래 한 사람으로서 지지받을 수 있는 곳은 역시 민주화의 성지 광주입니다. 실제로 제가 광주 가서 엄청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말 광주 시민들이 민주 시민이고 또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정말 거듭 확인할 정도로 대접을 받았고 또 보도도 많이 돼서 제가 상당한 또 인기도 좀 얻었습니다. 이 대선에 출마를 하시려면 그 정책도 있어야 되고 또 캠프도 만들어져야 되고 하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그런 저런 걸 다 뒷받침할 또 자금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준비가 됐습니까? 저는 그런데 정책적으로는요, 제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저만큼만 준비된 게 아니라 제가 유일하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자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가진 사람은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의 이러한 생각을 지난날 신문명 국가 비전, 한국 경제 이래야 산다. 특히 지난 연말에 출간한 불안 없는 나라, 살만 나는 국민. 요즘 이 제4차 산업혁명을 많이 운이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정보화 사회의 말하자면 발전된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 정보화 사회에서 정말 모든 국민이 참된 의미의 자유, 평화, 복지를 누리면서 자아실현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념과 정책을 정립해 놓은 사람은 제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책은 잘 준비되어 있고요. 아마 제가 돈 없는 줄 알고 돈을 물으시는데 돈은 별로 없죠. 없지만 요즘은 말하자면 SNS,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어도 제 주장이 분명하면 아주 빛의 속도로 저의 정책, 주장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을 제가 믿고
출마했습니다. 예, 출마를 하시면서 이 호남에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분이 한 40%를 유지하고 있는, 예, 그리고 뭐 떨어지면 한 30%, 그 이제 올라가면 한 40%좀 되는 이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이제 안희정 이 충남지사가 추격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거기도요. 예. 근데 문재인 전 대표를 아주 혹독하게 평가를 하셨던데, 문재인 전 대표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면 필패다. 예. 어디에 근거하신 말씀입니까? 네, 필패는 조금, 무슨 필패부터 물으셨으니까. 예. 제가 광주 안 가도 이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광주에 막상 가보니까요, 호남 사람들은요, 문재인 씨를 정말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 이 호남 핍박론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호남이 그렇게 두 가지 둘 딴데요. 노무현 정권 때도 문재인 씨, 노무현 대통령보다 말하자면 왕 실장 아니었습니까? 왕 수석이고 말하자면 문재인 씨에 의해서 호남이 굉장히 홀대받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일 때도 굉장히 말하자면 홀대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남에 가가지고 자기가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얘기했죠. 대선도 출마 안 하고 그것도 근데 해명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해명이 뭐라는 선거 전략상 그런 발언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광주에서 출마하게 된 것도 사실 이 늦게 출발하는 사람으로서 1등 나가는 사람하고 한판 붙어야 된다는 전략적인 이유도 있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이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도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야권의 중심 지역인 광주, 호남, 광주에서 제가 문재인 씨를 좀 이기려고 갔습니다. 예. 지금 혹시 또 시청자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장기표 이 선생님을 모시는데, 우리 장기표 선생님께서 이 호남에 이제 출마선을 하시고, 호남에서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어떻든 지금 1위입니다. 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 견해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시청자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시청자가 왜 오해를 합니까? 제가 사실에 근거한 것만 말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워낙 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민감한 중요한 시기죠. 혹시 만에 하나도 시청자들께서 앵커가 좀 의도적으로 또 이 문재인 전 대표를 함께 공격하는 것 아니냐.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지금 이제 국민주권 개혁의 의장을 하다가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굳이 자신이 나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손 지사를 왜 또 그렇게 높게 평가하십니까? 손 지사는 제가 잘 알죠. 사실 손 지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에 될 만한 그런 이 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물론 저 장기표보다는 못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는 근데 문재인 씨는요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고 대통령 후보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말하자면 진보성을 가지고 특히 또 민주화운동 출신들이 거의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에서요 문재인 씨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고 하는 거는 얘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희정 씨는 어떻습니까? 안희정 씨는 안희정 씨도요 대통령 될 만. 안희정 씨도 여러 가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어려움도 겪어가면서 많이 살아왔고 또 도지사도 했기 때문에 안희정 씨가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냐 저는 이런 말 전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왕 말씀하신 김에 하나 더 또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엔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그분 출마 선언문을 읽어봤어요. 왜 읽어봤느냐 하면 이 기본소득 100만 원이라 그래서 저는 한 달에 거기 뒤에 이제 30만 원 더 붙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토개발 그래가지고 국토 보유세, 토지 보유세를 받아서 그것도 30만 원 붙여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1년
저는 한 달에 100만 원인 줄로 슬쩍 알았죠. 그때는 막 박수를 쳤는데. 그것도 박수 칠 일은 아닙니다. 저는 예.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기본소득제에 문제가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서유럽에서 뭐 말해서 하니까 뭐 기본소득 이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거는 이건 차치하고. 예. 그래서 100만이라고 하는 줄 알고, 한 달에 100만이라고 하는 줄 알고, 근데 마침 누가 또 말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아니고 1년에 100만이라는 거예요. 예, 1년에. 아니, 이 말이 길어져서. 100만 원 따기 30만 원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요즘 뭐 검색하면 다 금방 나오는 거 찾아보려고 보니까 출마 선언문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 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분 나름으로는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해도 저는 뭐 말리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문재인씨는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저 말을 못하게 해서 세 가지만. 너무 특정인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또 그래. 공개를 하시면 또 방송에 문제가, 뭐 그건 우리 장기표 이 선생님께서 뭐 그렇게 판단하신다니까. 물론 이제 개인적인 호불호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호남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왕 이제 막 오늘 다 말씀 다 하신 김에 이 공평을 위해서 범여권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 자유한국당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자유한국당은요. 예. 구새누리당입니다. 그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죠.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까지 이번 대선에서요. 정말 통렬하게 반성하고 재정비할 생각을 해야 되지. 무슨 뭐 대선 후보 내가지고 다시 집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는 말하자면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 없음을 저는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당에서 뭐 후보를 낼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뭐 집권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요. 예컨대 뭐 저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출범 때부터 이 비판적인 시각을 계속 고수를 해왔던 이 보수주의자 중에 누군가가 이 바른정당이나 또 자유한국당이나 입당을 해서 거기서 새로운 대선 주자가 되었다면 그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별도의 문제죠. 그건 별도의 문제. 뭐 입당도 그렇고 뭐 또 영입을 한다든지 그건 대선에 한번 나가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통렬한 반성에 기초해서 정말로 재정비해서 뭐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제대로 뭐 반성도 안 하고 말입니다. 뭐 또 어떻게 좀 포퓰리즘적으로 누구 인기 있는 사람들 내세워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국민으로부터 진짜 버림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여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고 나서 반성을 한다. 이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만 잘못한 거다 생각하면 안 되고 새누리당과 그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 다 자기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왕 말씀 하신 김에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함께 평가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황교안 권한 총리를 지금 범보수 쪽에서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선 후보로 좀 옹립을 하면 혹은 받아들이면 못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돕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황교안 총리를 전혀 모르는데요. 모르는데 근본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황교안 씨도 국무총리도 엄청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또 책임이 있고요. 그러나 제가 이분이 대통령 권한을 하면서부터 뭐 쭉 하는 거를 뭐 내용 하나하나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뭐 큰 대과 없이 이 과도 국면을 끌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래서 뭐 사람이 좀 괜찮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요만한 평가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정말로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원로로서 모시고 한 두세 가지만 더 일단 뭐 자문이면 자문, 의견을 듣는 것이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이 이제 끝으로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기각을 고하는 지금 태극기 집회 그리고 탄핵 인용을 처음부터 부르짖었던 촛불 집회, 이 양 세력이 정말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마주보고 달리고 있는 형국이 됐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선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말로 말하고 싶은데요. 예. 이미 때가 좀 늦은 점은 있습니다만 대통령은요, 법률적으로 책임을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정치적으로 책임을 따지는 자리입니다. 예. 난 이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요, 변호사 내세워가지고 뭐 증거가 있니 없니, 뭐 정인을 뭐 신청하니 안 하니, 이것 자체가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잘못을 범했지만 지금이라도 예.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은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요,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사임과 시기만 하야, 예. 하야를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좋고 특히 나라한테 좋습니다. 국가에. 예, 그러면 분열이 좀 적어지고. 훨씬 적어지죠. 훨씬.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또 태극기 집회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예. 또 반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진정으로요. 예. 어쨌든지 박근혜 씨가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예.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애국은 이 분열을 좀 더 완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려면 어쩌느냐, 탄핵 판결까지 가지 안 하고 스스로 사임하고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또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해주는 길임을 정말 진정으로 제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사임을 하면 뭐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각하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분열은 멈출 수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예. 약간의 그 진통은 있겠지만 이걸 해야 됩니다. 이래 안 하면요, 자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또 한편, 근데 대통령은 이 법률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니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다. 그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이 차기 정부 또 차차기 정부, 우리 먼 미래에 수많은 정부들이 있을 텐데, 이 어떤 실정, 뭐 작은 실정 혹은 뭐 실정이 없더라도 또 다른 이유로 대통령 인기가 굉장히 급락을 하고 또 광양의 시민들이 몰려 나오면 별다른 법률적인 책임을 질 일이 없는데도 그때도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태가 또 생길 거를 전제로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만약에 몰려 나올 정도면요, 100번이라도 물러나야죠. 근데 몰려 나오지 않아야죠. 안 해야 되고 저는 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나 정말 생전에 자기 탓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분이 자기 탓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한 2달 전에 스스로 뭐 국회가 뭐 결정하면 따르겠다, 물러나겠다는 뜻도 밝혔지 않습니까? 그만큼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법률적으로 따지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을 아까 말씀대로 위해서도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물러나면 뭐 그런 식으로 상처가 아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 이 8인 재판부 혹은 더 나아가서 어쩌면 7인 재판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정미 재판관 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에 만약에 결론이 내려지면 이제 7인 재판부가 되겠죠. 사실은 이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줄어들었는데요. 그렇게 돼서 기각이나 인용에 대해서 국론 분열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을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가지고는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참 아전 인수격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말 만약에 지금 이렇게 국민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양쪽을 저는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정책적으로 제가 또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뭐 인품이라든가 평소에 제가 또 잘 아니까 우리 장기표 선생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령 정책적으로 보면 우리 장기표 선생님은 사회민주주의자이시고 또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을 올곧게 갖고 계시고 저 같은 범보수주의자, 범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좀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 중간이라고 하시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본래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도요, 요즘은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을 다 그냥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정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 주장이나 현재 지금 저 새누리당이나 저 민주당 주장 아니습니까? 정책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는데 예. 이념적으로 이거는 뭐 정반대다 이렇게 말할 만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른 예. 점은 있지만 그래서 저 사회민주주의라고 해서 못 받아들일 국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독일은 삼인당이 집권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1970년 빌리 브란트부터요. 예. 예. 다음에 예. 대선 정국이 곧 열리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